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누군지 얘기하고. 융합인지학, 네, 융합인지학과 최정은입니다. 어. 그 프린트도 그 민사법 관련한 프린트도 시험 범위인가요? 무슨 프린트가 있었지? 그 민법 총칙 그 관련한 거랑 민사법 프린트 있었습니다. 아, 민법의 범체계 설명한 거? 민사법. 네. 그거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내? 전문의 배열, 민법 체계 이런 것들인데. 현장 절관 설명한 거 그거 말하는 거지? 네, 네. 그거 어떻게 그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교수님 연대경 학생인데요. 잠깐만. 네, 네. 그 수업 때 다루지 않은 부분은 다 안 나오는 건가요? 네. 수업 때 다루지 않은 부분은 안 됩니다. 아마 사례 중에 지금 44페이지까지가 12개 주제죠? 그죠? 12개 주제인데 각 주제별로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내가 빠뜨린 게 있을 거예요. 그 빠뜨린 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빠뜨린 거야. 그러니까 그건 볼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융합인지학과 20학번 배유빈 학생입니다. 아까 쌍방선이설,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민법에서 선의와 악의를 가를 때 이러한 세 가지 대표 학설들이 있는데 주로 적용을 하는 학설은 혹시 무엇일까요? 3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절대적 효력설을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허위 표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적인 하나의 학설만 가지고 그럼 선의 악의만 구별이 되는 거고, 네. 그죠? 이 선의 악의를 가지고 있는 수익자, 전득자, 전전득자가 각각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는가는 절대적 효력, 상대적 효력으로 단일적으로 규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해당되는 법리마다 따로따로 구별해서 봐야 돼요. 일단 선의는 그 어떠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악의는 어떠한 상태에 있은 걸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질문 하나요, 지금? 은입니다. 지금 36페이지에 방금 학우분이 질문하셨던 그 제3자가 악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대항할 수 없고 제3자는 선의나 전득자가 악이더라도 전득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득자는 허위 표시 행위를 한 당사자 2명과 그들하고 계약한 제3자 이외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전득자가. 그 제3자로부터 다시 거래한 사람. 그 제3자로부터 또 뭔가를 받은 그렇지, 사람. 그렇지. 김종훈이 뭐라고 해놨나?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지 않는다. 네. 자, 이게 나도 사실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우리 대법원 판례의 불만스러운 부분인데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면 자 무효라는 거는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법률 효과가 부정되는 거죠. 그러면 무효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돼. 그죠? 무효가 되면은, 그죠?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던 걸로.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무효예요. 소급적으로 적용이 돼요. 무효가 되면. 그런데 이상하죠.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서 금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효의 원래 법리는 원상 회복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원상 회복시켜주지 말아야 명의신탁을 안 할 거 아니냐가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죠?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을 했는데 왜 그걸 다시 무효라고 하면서 원상 회복시켜주면서 안 해야 될 명의신탁을 한 사람을 다시 또 부동산을 찾아주느냐, 원상 회복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 이유는 반사회질서 위반 행위 정도까지 되는 무효가 아니다 라고 지금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깊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명의신탁을 금지시켜 놓고 하지 마라 했는데 했는 사람을 재산을 결국은 보호하게 되잖아. 그죠? 단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만 보호를 안 해주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원금은 돌려받게 돼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또 원상회복 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명의신탁하면은 수탁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 꽤 된다. 어떤 경우에도 원상회복 안 된다. 라고 해버리면 명의신탁 자체가 없어질 거야. 그래서 지금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명의가 된 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은 그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고 했다가 요즘은 부동산 실명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횡령죄가 안 된다. 배임죄가 된다고 했다가 뭐 배임죄가 안 된다. 이렇게 막 판례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리는 질문을 잘한 것 같은데 박찬혁이 논리적으로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을 결국은 다시 그 재산을 보호해주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이상한 거지. 그 근거로 사용하는 게 금지된 행위이긴 하지만 이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제 대법원이 이유를 만든 거죠. 부부 사이 명의신탁 계약을 한 이후에 이혼을 한 경우에 유효했던 계약이 무효로 변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행위 당시에 유효했으면 계속 유효한 겁니다. 행위 당시 유효했으면은. 질문. 법률 행위의 목적의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몇 페이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여기서 원시적 주관적 불능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인데 유효하며라는 이 말에서 과연 이 경우라는 게 어떤 A씨가 있는지 그리고 왜 유효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휴대폰을 다른 사람한테 팔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내 휴대폰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사서. 그렇지, 사서 팔아야지. 그지?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타인의 권리의 매매야.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중개인, 거간꾼들이 다 그런 경우잖아. 지금 현재 다른 사람 거지만 내가 사서, 내가 100원에 사서 너한테 110원에 파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게 타인의 권리 매매예요. 그때는 유효한 걸로. 유효하지, 당연히. 후발적 주관적 불능은 안 나와 있어서 없는 건가 싶어서. 후발적 주관적 불능? 그런 건 없나요? 그게 자기의 그 채무 불이행이지.
여기는 계약할 때는 유효한 할 수 있었던 계약이잖아. 네. 자기 입장에서. 근데 계약 이후에 내가 이행을 못하게 된 사정이 발생했는데 그게 불능사유가 발생했는데 나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불능사유가 발생한 게 주관적 후발적 분응이잖아. 근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거는 당연히 계약 불이행으로 책임을 져야지 본인이. 그건 따로 법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채무 불이행이야. 안 그래? 네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님, 연내경 학생인데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그 26페이지에 마지막 동그라미가 사례에 대한 결론인데요. 1번 사례에 대한 답은 이해가 됐는데 2번 사례에 대한 답으로 은행과 명의 차용자인 갑과의 주채무 변제 합의가 인정된다면 갑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 두 번째 결론에 대한 법리가 위 본문에서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본문에서 갑은 사례 2번을 보면은 갑은 등장하지 않잖아. 은행과의 거래에서. 네. 그죠? 네. 그런데 은행은 그 내용을 아는 거지. 갑이 대출 한도, 뭐 신용 불량 뭐 이런 것으로 거래를 못하니까 을과 거래를 한다는 걸 은행이 아는 거죠. 은행이 양해 하에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지. 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를 알면 네. 갑과의 주채무 변제 합의가 인정된다면 그 본문에서 갑이 네. 을을 이름으로 대출을 하지만 을이 못 갚는 경우에 갑이 네. 결국은 네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은행하고 다른 합의가 있는 거지. 그런 경우 말이야. 교수님 혹시 그 합의가 저번에 실질적 주채무자로서의 변제각서와 보증을 받아야 합의가 인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인가요? 혹시 그 합의를 받을 요건이 변제각서와 보증인가요? 뭐 변제각서 보증 뭐 주로 각서겠죠. 예. 보증은 뭐 보증인 자격이 없는데 뭐 보증을 세우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금융실명제에서의 차명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 엄연하게 보증인으로 연대보증인으로 나가 있으면 주채무자가 못 갚으면은 보증인이 변제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표면상 거래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실질적 주채무자로서 라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 이제 은행이 뭐 이면 계약이나 다른 각서를 받아주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교수님 근데 본문에는 은행의 양해하에 대출 명의자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을이 되겠는데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이 말이 즉 그 차용자인 갑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통장 허위 표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적혀 있는데 무효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니까 갑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 때문에 이 마지막 동그라미의 결론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디서 나온 법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가정된 상황이지. 은행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리가 없잖아. 근데 대출 명의자한테 네가 이름을 빌려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책임 묻지 않을게 라고 은행이 했단 말이야. 네? 그거는 통정 허위 표시지. 그러면 나중에 은행이 그 대출 명의자로 된 을한테 돈 갚으라고 했을 때 무효라고 하고 안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지. 네? 통정 허위 표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3시에 지금 뭐 강의 약속이 돼 있는 친구들 미리 나가도 됩니다. 네. 출석 신고 다 했죠? 네. 나중에 들어온 사람 출석 신고 다 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10월 20일 오후 1시 45분부터입니다. 끝나는 시간은 2시 45분입니다. 교수님, 저 질문 하나 네. 있습니다. 그 32페이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그 상대방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8-1 사례가 그러면 공박, 경솔, 무경험 중에서 공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급박하고 곤궁한 상태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은 이 단체나 회사 사이의 거래는 이 궁박으로 인한 불공정 법률 행위는 잘 인정이 안 돼요. 교수님, 그러면 저는 융합인재학과 20학번 정채영인데 이거 아까 얘기한 판례 판결이 그러면 이 판결 자체가 무효 행위의 전환을 아예 그냥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들이 한 게 아니라? 네. 판결이 판결이 무효 행위, 뭐 당사자가 주장을 했겠지. 주장을 안 하는 걸 뭐 법원에서 인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꼭 필요한 땅을 뭐 10배 달라 20배 달라 하니까 안 살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샀단 말이지. 그죠?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그 땅이 빠지면 아파트를 못 지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궁박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특별히 이용했을 때. 이 경우는 특히 그 조합원의 친척에게 일부러 사기 한 거잖아, 조합원이. 더 나쁜 행위인 거죠. 그래서 무효로 보지만은 전환시켜가지고 어차피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것을 전환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원래는 무효인데 이런 걸로 전환을 시켜서 유효로 만든 거죠. 그렇지. 원래는 무효지.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매매는 하였어야 하므로 적정한 금액의 판단 기준. 보통 알바키 행위를 한 사람들은 보통 몇 배 정도 받아요? 10배 정도는 받을 거야, 아마. 그죠? 평당 1,000만 원짜리를 뭐 1억 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배 내지 3배 정도를 적정한 금액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 토지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중요성을 고려해가지고 약간은 더 책정을 했을 거예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적정한 금액의 기준 판단 근거. 저도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정치외교학과 김채영인데요. 페이지 15페이지 행위 능력에 결국 그 결론이 의뢰 매매 대금 10만 원 청구권이 법률 행위가 취소되어서 소멸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물건이라고 해야 되는 그 디지털 카메라를 받지 못 그 15세인 가백에 주고서 그 매매 대금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물건은 돌려받 물건하고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서로 만약에 물건이 이거 물건이 건네가기 전이잖아 지금, 그지? 없었던 걸로 되는 거야. 취소도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무효하고 취소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 같은데 무효는 어느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거 무효야. 취소는 취소권자만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를 주장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교수님,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 17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 17페이지에 보시면 그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X부동산 원칙적으로 A 법인에 기속이 되는데 그러나 하면서 X부동산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별도로 분명히 기속은 원칙상 기속인데 제3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기속을 둔다는 것은 좀 법원이 아니면 우리나라 법이 뭐 이런 내부적 기속 혹은 대외적인 기속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걸 그거는 선택을 하고 이제 부동산의 권리 변동의 효력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권리 변동의 효력은 서로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뭐 해야 되지?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동산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돈 받고 그냥 건네주면 끝이에요. 그죠? 네네. 네. 네. 부동산은 근데 돈 다 받아도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만 권리 변동이 되는 거야. 재단법인한테 내 부동산 출연, 증여 했어요. 했지만 그걸 받은 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 차이에서 다른 일이 벌어질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적 네. 있죠? 그죠? 네. 그거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혹시 동사는 등기가 필요 없고 바로 기속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동사는 필요 없지. 근데 동산 중에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뭐 중기, 그죠? 건설기계, 이런 덩치가 큰 중요한 동사는 또 등록을 해야 돼요. 자동차 등록해야 되잖아. 네네. 그죠? 선박, 항공기 다 마찬가지고. 교수님, 저 박채운 이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사례 중에 그 소유 임야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개발 제한을 받은 사연에 있어서요. 이게 입장료는 어쨌든 그 유지 관리 비용의 일부로서 또 과실 수취 효과는 네, 없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소유주는 그 자기 소유 임야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 약간 억울한 사연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국립공원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제 국립공원 지정되면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정한 보상 절차가 행해지죠. 그런데 보상 절차가 꼭 안 따르는 이런 행위도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보상 안 하거든요. 그린벨트. 그러니까 보상 안 되더라도 그러면 보상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이제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가져오는데 그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는 또 다른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대로 보상을 청구하고 만약에 그런 입법이 없다. 입법이 불비다. 라고 하면은 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이 자체로는 사실은 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먼저 하세요. 네, 융합인자학과 19학번 김재현입니다. 잠깐만. 시험 관련해서 단답 서술이랑 사례형 나온다고 말씀해 이제는 주셨는데, 왜 이게 뭐 이게 글자가 나와? 그냥 해 그러면 지금 목소리밖에 네, 안 나와. 사례형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례형이라는 게 그 교재, 법 관련된 이론 부분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유형이 바뀌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 교재에 제시된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시된 내용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네, 본문의 감사합니다. 설명 중에 또 약간의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것도 그대로 나갑니다. 네네. 네. 여러분 변형시키면 여러분 잘 못 쓸걸? 그럼 사례형, 그럼 그 사례형 내용 적을 때에도 그 단답 서술에서 5줄 이내로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례형도 5줄을 넘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예수님 대로 그 안에서 법리하고 이런 걸 설명해라는 거지. 요약, 축약적으로. 5줄 넘어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좀 할게요. 네.
그 30페이지 사례에서요. 맨 마지막 단락,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에서 그 교육비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고 임금 같은 것들은 그거에 해당이 되니까 무효라고 한 거잖아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임금은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그 임금으로 상계하는 거 그거는 강제근로금지에 위반된다. 네.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된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유효하고 무효이고 이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단락에서 그 세 번째 줄에 임금 반환을 약정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한 6번째 줄부터는 기본금이 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임금이랑 기본금이 수당이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임금 안에 기본급 수당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걸 두 번을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다른 내용인가 싶어서.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교수님. 응? 18학번 장윤영인데 질문 있습니다. 저 36쪽에 9-4 사례에서 채권자 취소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채권자 취소권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그 채무자와 법률 행위를 한 수익자, 즉 제3자가 선의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사례에서 허위의 근저당권, 가장 임차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사회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악의임으로 이게 채권자 성립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그렇지. 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지금 이게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배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사회행위이긴 하지만 그 경매에서 네, 후순위 채권이어서 을이 그 배당을 받고 자기의 그 채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는 이게 사회행위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을보다 더 후순위로 가서 을이 전액을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행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 을에 대해서 해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을이 담보되는 범위를 해치면은 을의 채권을 해치면 사회행위지 을의 채권을 해치는 정도가 없으면은 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혹시 이거는 좀 더 나간 거긴 한데 그냥 추가적으로 을 자체는 손해본 게 없지만 그런 행위 자체로 또 다른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대위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도 있나요?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각각 해야 돼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강의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공지사항 다 잘 들었죠?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수업 시간 직전에 내가 차고 사기 강박 의사표시 유튜브에 영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44페이지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 10월 20일 날 오후 1시 45분 미리 이 캠퍼스에 들어와서 시험 문제 확인하고 답안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